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브로드컴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고 구체적으로 좀 따져봐도 반도체 솔루션이나 인프라 소프트웨어 다 시장의 눈높이보다 잘 나왔습니다. 또 브로드컴은 내년 1분기까지 AI 반도체 매출이 2배가량 급증할 것이라면서 캐펙스 투자도 시장의 눈높이보다 무려 60%나 넘게 잡았는데요. 이로써 주가도 본장에서 마이너스 흐름을 되돌리면서 시간 외 3%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어제 오라클이 쏘아올린 AI 버블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처럼 연말이 다가와서 그런지 새해에 대한 기대감인지 시장 분위기가 일괄되기보다는 새로움에 더한 새로움을 찾고 있습니다. 비만약 안에서도 일동제약 개별 호재 어제까지도 이어졌고요. 또 새로운 뉴스로는 녹십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에도 리포트 덕분인데요. 한양증권에서 녹십자의 알리글로가 미국 시장에서 새로운 플레이어로 각광받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은 낮다라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어제 주가가 정말 오랜만에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곧 또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의 무게를 두거나 임상 결과 발표의 무게를 두거나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을 텐데 다음은 어떤 기업일까요? 그리고 통상 금리 인하하면 성장주를 수혜주로 떠올리곤 했는데 이번에는 건설주들의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사실은 건설주도 대표적인 금리 인하 수혜 섹터긴 합니다.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고요. 주택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여기에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얹어지면서 최근 들어서 불쑥불쑥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어제 상지건설은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 밖에 건자재나 건설 기계 쪽 수급도 눈에 띕니다. 같이 체크해 볼게요. 모닝콜이 울리네요. 얼른 썰 좀 풀러 가보시죠. 네, 벌써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IM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 진짜 빨라요. 네, 오늘 일단 새벽에도 실적들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 팔로우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브로드컴이죠. 네. 브로드컴 실적 일단 어제 오라클이랑 비교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무난한 것 같습니다. 매출, EPS, 데이터 센터 부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브로드컴의 실적에 대한 우려나 이런 거는 사실 시장엔 좀 어설다라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어제 네. 오라클 실적 발표 이후에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켜 줄 수 있는 게 좀 구글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브로드컴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오늘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도 얘기를 해왔지만은 네. 내년에 성장을 더 강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이제 AI 반도체를 올해보다 내년에 2배 이상 성장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온 만큼, 결국에는 브로드컴은 그동안 이제 구글 TPU나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그런 맞춤형 이제 AG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의 실적보다도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 대한 전망치가 과연 가이던스가 올라오느냐가 좀 핵심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을 때 네. 추후에 좀 더 추가적인 좀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싶지만은 오늘 어제 반도체 흐름들이 오늘은 좀 더 완전 반전된 흐름을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라클의 급락, 그 수익성 논란을 좀 엎을 수 있는, 분위기 반전시킬 수 있는 재료로 충분하다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사실 어제 오라클이 그렇게까지 이제 하락폭을 키울 필요가 있었나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실적도 사실 미스가 나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미스가 강하게 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샘 알트만이나 젠슨한 대표가 얘기해왔던 만큼 지금은 AI 지출을 줄이는 게 오히려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네. 그거는 추후에 실제 수익이 나고 안 나고는 3년 뒤를 좀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오라클 자체가 지출을 줄이는 거는 사실 크게 시장에서는 오히려 안 좋게 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이 살짝 미스나다 보니까 거 봐라. 결국 시장에서는 이렇게 그렇죠. 조금 과도하게 빠졌고 그거를 이제 브로드컴이 아직까지는 그런 버블에 대한 우려들을 충분히 좀 불식시켜줬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우리가 오라클이나 네. 브로드컴이 진영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께서는 반도체 투자 전략을 좀 달리 가야 될까요? 큰 뭉뚱그려서 가지 말고. 다르죠. 어제 오라클도 실적 발표 후에 컨코스 얘기를 했다시피 엔비디아 GPU 칩을 계속 꾸준히 구매하겠다 얘기했죠. 구매하겠다 얘기하는 거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는 우리 고객사님들이 거기에 대한 스탠스를 바꾼 게 아니라 계속 사준다는 의미고 그러면 HBM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될 거고 그에 따른 수익성은 더 커지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미국의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주가가 빠지게 되면 좀 덩달아 같이 이제 분위기를 좀 같이 가져가는 흐름이 조금 그런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는 뭐 오늘 뭐 브로드컴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은 추후에 나중에 1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충분히 전 반도체는 계속 꾸준히 흐름은 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는 아직 이견이 있는 분은 못 봤는데 소부장은 네. 조금 지켜보자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뭐 최근에 뭐 한일령 이슈도 있긴 하지만은 뭐 포토레지스트나 아니면은 다양한 뭐 소부장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 4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 숫자가 보여주는 회사들이 좀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오테크니스도 다시 26만 원대에서 계속 꾸준히 좀 머무르고 있기는 한데 네. 이오테크니스는 보통 1분기, 2분기 때 대부분 신규 수주 물량에 따른 매출액이 그 과하게 잡히긴 해요. 그러면 기존에 3, 4분기는 오히려 불황인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애초에 안 좋았던 상구 하저에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물론 이오테크니스 3분기 실적 좋았습니다. 네. 워낙 이제 작년에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럼 4분기도 어느 정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뭐 테크윙이나 아니면 SK 하이닉스발과 관련된 증설 이슈들이 시장에 좀 부각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부장 안에서는 좀 이오 테크닉스 좀 유일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이오테크니스도 마찬가지고 아마 저는 근데 이제는 SK 하이닉스를 봐야 될 게 뭐 ADR 반응 있죠, 금산분리 완화주면 그럼 그게 결국 용인 클러스터 조성에 관련된 이제 전공적 업체들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대장은 두말할 것 없잖아요. 네. 네. 반도체에 관련해서 브로드컴 실적 발표와 함께 오라클이 쏘아올린 AI 수익성에 대한 논란 다시 한번 정리를 마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바이오랑 로봇 쪽으로 한번 챙겨보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금리 인하하면 성장주들이 각광받지 않았습니까? 네. 대표적인 종목인데 요즘 바이오 안에서 새로운 움직임들이 저는 좀 눈에 띄더라고요. 한양증권이 어제는 녹십자의 알리글로가 미국의 새로운 플레이어로 떠오르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은 너무 낮다. 이제 좀 보자라는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진짜 오랜만에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일에는 일동제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녹십자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알리글로 이거 하나만 파이프라인을 보게 되면은 네. 사실 녹십자가 지금 시총이 1조 7천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알테오젠이 26조고 우리가 ABL 바이오가 최근에 한 7조 이제 8조 갔죠. 그렇게 치면은 물론 이제 녹십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북미 시장에 이제 파이프라인이 이제 매출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물론 이제 영업이익이 사실 낮습니다. 거의 한 1,000억 수준도 아니고 거의 한 100억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 영업이익의 마진을 늘릴 수 있는 이제 매출 수입원이 좀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녹십자가 이번에 주가가 올라왔던 거는 그동안 북미 시장에 진출을 해왔던 SK 바이오팜의 그렇죠. 엑스코프리가 있죠. 그리고 셀트리온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에 진펜트라도 있고 삼성 이제 에피스 바이오시밀러 쪽에 스텔라라 시밀러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속도 자체에서는 조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에스코프리 같은 경우는 이제 내전증 이제 신약이다 보니까 사실 수요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그 시장에서 거의 점유율 1위, 2위까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SK 바이오팜은 오히려 그 하나의 신약 매출이 거의 99%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통으로 그 파이프라인의 밸류에이션이 주가에 반영되는 거고 우리 흔히 녹십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 CMO 사업으로 이제 유명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제 매출군들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그 알리글로의 밸류에이션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오히려 시장은 이제 이걸로 집중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주가에 대한 상승폭은 있긴 하겠지만은 대신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제약바이오의 뭐 성장처럼 뭐 2배, 뭐 3배 뭐 이런 모습까지는 실현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리글로가 전체 매출에서 파이가 좀 적습니까?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요. 이제 진입하는 단계고 이제 하나 둘씩 이제 1,000억 단계 넘어왔고 지금 아까 말했다시피 연간 매출이 2조입니다. 2조이다 보니까 이제 10% 거의 한 자릿수 점유율을 차지하다 보니까 만약 이게 두 자릿수 넘어가게 된다라면 뭐 그때 이제 녹십자의 우리가 생각하는 메인 이제 파이프라인이 이제 이쪽으로 시장이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녹십자도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비만도 관련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만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연결 확장판을 찾다가 여기에서 또 조금 새로운 연결고리를 찾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시장이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고 있다라는 투심이 너무 분명하게 느껴지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일동제약, 그 다음에 또 녹십자가 또 주목을 받고 있고요. 우리 그 다음 타자도 좀 미리 점쳐보고 싶습니다. 예컨대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또 발표되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요. 네. 뭐 알테오젠 이전 상장에 따른 수급적인 원리에서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동안 사실 뭐 제형 플랫폼 쪽 그러니까 알테오젠, ABL 바이오, 뭐 리가켄 바이오, 뭐 D&D 파마텍, 이제 비만 치료제 G2G 바이오 쪽으로 늘 항상 관심을 가져왔었고 최근에 사실 우리나라 신약 회사들이 사실 좀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 사실 힘을 못 낸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넣었던 녹십자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HK 이노엔이죠. 이게 역류성 이제 식도염 치료제인데 K캡인가요? 네, 그 이번에 올해 아마 4월, 5월쯤에 임상 3상 미국 북미 쪽에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고 임상 결과 데이터가 잘 나왔으니까 이번 4분기 때 이제 FDA 인허가 신청을 할 거예요. 그러면 내년 한 6월에서 한 8월 정도에 복목화가 나오게 되면 왜냐면은 북미 시장 자체가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로서 가장 큰 시장입니다. 한 6조 정도 시장이고 중국이 4조, 5조 시장이고 근데 HK 이노엔은 이미 중국에 진출을 했죠. 이게 중국에 있는 러신제약이 이거를 이제 가져와서 이제 로열티를 받는 이제 구조로 가고 있는데 이미 미국도 파트너사가 정해진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금 아마 HK 이노엔이 이제 하나 둘씩 국가들을 이제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30개국이 넘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은 지금의 매출 비중이 한 20%에서 30%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주가에 대한 그동안 오랫동안 그 박스권에 머무르 있는 그 주가대를 좀 돌파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K 이노엔도 K캠 얘기 우리 작년에 얼마나 많이 맞습니다. 들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살짝 보니까 외국인이 4거래를 연속으로 좀 담고 있네요. 의미 있는 수급의 연속성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타자 저희 HK 이노엔 또 눈여겨보고 있을게요. 자, 그리고 로봇도 금리 인하 수혜로 또 각광을 받을 줄 알았는데 어제 생각보다 시장이 좀 미지근했습니다. 이벤트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HL 만도가 처음으로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하면서 와, 꼭 지켜봐야 된다 했는데 먹을거리가 없어서 세론이었습니까? 아니요.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랐었죠. 오히려요? 예, 그러니까 미리 반영이 이게 미리 된 건가요? 선반영된 거죠. 물론 선반영도 됐고 뭐 어제 뭐 컨퍼런스 콜이나 Q&A를 이제 자료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28년도에 양산입니다. 이제 향후에 뭐 이제 현대차도 기존에 이제 뉴 아트라스도 이제 공개를 했고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현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게 되면은 물론 어제 HL 만도 내용을 보게 되면 조금 아쉬운 것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 당장에 고객사, 수주에 대한 고객사가 당장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하나 둘씩 그리고 중국에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사들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살짝 이제 조금은 이제 노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멘트가 좀 나왔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그 시장이 흔히들 알고 있는 내용도 조금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멘트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럼 아틀라스에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긴 들어갈 건데 아직까지는 그게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이제 요건을 이제 맞춰주는 단계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8년도에 양산 시점을 맞추고 그 이전에 이제 액추에이터 이제 모델이나 이런 뭐
네. 그 현장에 들어가는 이제 설계 구조를 좀 맞춰가는 이제 과정이라고 좀 보지 단계다. 않을까. 실제적으로 2030년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한 50조 정도 시장이면은 네. LCL 만두가 그 시장에서 40조 시장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우리가 20, 30% 정도 우리가 충분히 시장을 침투할 수 있다. 뭐 이런 전망치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오늘 리포트가 나올 것 같아요. 리포트가 하나둘씩 어제 관련된 인베스트데이 내용들이 나오고 나면은 네. 좀 더 구체화된 내용들, 뭐 주주환원 정책이나 나오게 되면은 결국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워낙 그동안 거의 한 3만 중반에서 많이 2배 이상 성장을 급하게 했잖아요. 올랐죠.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네. 최근에 조금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이거를 반전시켜 줄 수 있는 목표가나 아니면은 좀 구체적인 리포트가 좀 주가를 반전시킬 줄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장님이 HL 만도를 가장 먼저 저희 프로그램에서 말씀해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많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 여전히 현대차 밸류체인 안에서 그냥 만도 정도 체크를 해보면 괜찮을까요? 아니면 뭐 SPG, SPB테크, 액추에이터 감속기 부품 딴 말씀들도 많이 주시잖아요. 뭐 최근에 뭐 DRC 같은 회사들도 이제 현대차 관련 부품이 좀 이제 좀 시가총액이 좀 낮은 회사긴 하지만 오히려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었죠. DYC요? DYC인가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아마 CS 2026에서도 현대차가 좀 로봇과 관련된 이쪽으로 자율주행이나 네. 좀 스탠스를 좀 강하게 좀 가져갈 가능성이 좀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뭐 HL 만두가 28년도 양산이라고 해서 로봇 밸류를 안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아니지만. 추후에 또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것도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되는 건 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갈 수 있는 영역들은 주가에 반영이 됐고요. 이제는 조금 눈에 보여야지만 시장이 다시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끝으로는 건설 한번 체크해 보고 싶은데요. 건설도 사실 금리 인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긴 해요. 시클리컬 업종 가운데서는. 그렇죠. 근데 물론 부동산의 규제가 원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정부 정책이 같이 얹어진 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어제 상지건설 상한가 터치했고요. 보니까 시멘트주들도 엄청 좋은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펀더멘털이라기보다는 내년 지선을 정치 테마가 벌써 움직인 거다.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은? 뭐 그거를 배제하고 보더라도 특히 지금 매크로 이슈 같은 경우도 물론 아직 우리나라는 금리 동결의 유지가 조금 더 강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은행 총재도 일단 결국 부동산 가격을 좀 잡기 위한 것도 있고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아까 시멘트 회사를 좀 얘기를 해주셨지만 결국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사태 이후에 사실 원자재 가격이 강하게 올라오게 되면서 특히 시멘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럼 건설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격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마진 자체가 안 남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흐름이 시점에 오게 되면서 적어도 이제 원자재 가지고 있던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부담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아마 작년, 재작년에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PF와 관련된 충당금 이슈들 그렇죠.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이게 작년, 이제 내년까지는 조금 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이 PF 충당금이 하나씩 줄어들게 되면서 이제 금리 인하의 속도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붙게 되면은 네. 결국 건설 쪽에 대한 수요도 커지게 되었을 때 수익성에 따른 이제 기대감이 아마 아까 총선 얘기를 해줬지만은 그게 결국에는 똑같은 흐름이 성장의 모멘텀도 같이 부각되는 거니까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이런 재건 이슈가 부각되면서 같이 덩달아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설 건자재 쪽은 투자 매력도 별표로 따져본다면 몇 개 정도 주시겠어요? 근데 워낙 이게 현대건설이랑 삼성물산이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다는 측면에서 과연 이게 원전이 붙냐 안 붙냐 좀 그쵸. 차이인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전 제가 봤을 때는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을 좀 보는 게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럼 개별적으로 뭐 GS건설을 보자라고 하기에는 이미 우리가 사실 GS건설이나 여러 건설사들은 뭐 이슈가 있잖아요. 그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런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좀 부담도 좀 있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는 그냥 현대건설, 삼성물산 이 두 개를 보는 게 맞지만은
울산은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예. 이거는 뭐 조조하는 정책 사법 개정안 같이 포함된 상황이다 네. 보니까 좀 더 탑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건설을 좀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형 쪽을 보시네요. 네. 중소형이나 건자재보다는. 그렇다면 건설기계 안 물어볼 수가 없죠. HD 현대인프라코어랑 현대건설기계 수급을 봤더니 어우 깜짝 놀랐어요. 아주 좋은 타이밍처럼 보이는데 네. 여기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원래는 이 인프라코어나 현대건설기계는 원래는 2년, 3년 전까지는 북미 쪽 시장을 봤습니다. 네. 이게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법안 자체가 시장에 부각이 되어 왔었고 실적도 좋잖아요. 실제로 실적이 이쪽의 비중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었어요. 네. 물론 우리가 2020년 이전까지는 중국 비중이 생각보다 높았다가 거의 제로 상태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중국이 이제 그런 소비 부양책이나 그런 경기 부양책이 이제 건설 쪽에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일단 인프라코어가 원래 중국 쪽 비중이 원래 컸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 좀 중국 쪽 비중이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다가 유럽향에 대한 이제 기대까지 나오게 되면은 그냥 굴삭기 쪽에 대한 수요는 생각보다 조금 커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올해 2분기 때부터 숫자가 하나둘씩 좀 나오기 시작을 해왔다는 측면에서는 네. 이쪽에 대한 기계 섹터 쪽에 대한 수요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정책적인 모멘텀이 좀 부각이 돼봤을 때는 현대건설기계 쪽도 나쁘진 않다. 그리고 중국향이 있는 인프라코어도 좀 봐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 둘의 차이는 국가로 좀 따져보면 될까요? 그 국가별로 인프라-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미 시장이 있는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남미 시장 20%, 북미 시장에서 20, 30%,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예전에 튀르키예 지진 났을 때 네. 그때 1년 동안 이제 건설 작업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잠깐 굴삭기 수요가 좀 많이 나왔었고 네. 중국은 사실 현대건설기계처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인프라코어가. 작년 1분기 때 그 기업 탐방 갔다 왔을 때도 네. 사실 중국 쪽은 많이 줄어들었던 건 사실이고 그러면서 이제 인프라코는 중국 쪽에 좀 영업이 조금만 탄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 쪽의 정책을 보고 싶으면은 인프라코를 좀 사는 게 인프라코어를. 맞고 그러면 이제 유럽 쪽에 그런 우크라 이슈가 좀 부각되게 되면 현대건설기계가 그런 레퍼런스 자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차별화는 있을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같은 건설 기계지만 두 기업의 고객사 차원에서 확연히 다릅니다. 아시아 쪽이냐, 유럽, 남미 쪽이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희가 여러 가지 이슈를 나눠 봤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또 금요일장이잖아요. 네. 잘 정리를 해놓고 주말에 쉬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반도체가 움직일 것 같아요. 브로드컴도 마찬가지고 이제 SK하이닉스도 물론 지금 투자 경고가 예상 해제일이 26일입니다. 26일이긴 하지만은 어제 거래소에서 다시 그 요건에 관련해서 검토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만약에 이번 달 연말에 랠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저는 SK 하이닉스 쪽으로 좀 수급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특히 흔히 기관들의 연말 이제 수익률, 포트 수익률을 위해서는 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움직임이 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경고인데 괜찮습니까? 뭐 상관없죠. 어차피 실적으로 보여주면 그것 때문에 지금 거래소에서 왜 이게 투자 경고를 받아들였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상황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에서 보는 하이닉스에 대한 영업이익 추정치가 15조에서 16조입니다. 이게 3분기 때 12조가 나왔어요. 근데 9월 초부터 디램 가격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죠. 근데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4분기 실적은 18조와 19조를 좀 보는 게 맞다라고 해봤을 때는 그러면 4분기 끝난 이후에 SK하이닉스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그 연말로 갈수록 실적의 추정치 기대감이 더 계속 몰아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를 옛날에 20만 원대로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다시 리레이팅이 돼서 마음속 목표가가 90만 원까지 나오던데 오늘도 토픽 SK 하이닉스가 나왔습니다. 중심 잘 잡아볼게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